지금 보시는 그림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벌어졌던 30년 전쟁의 와중에 있었던 참상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오늘날의 독일 지역에서 벌어졌지만 이 전쟁에는 신성 로마 제국 내의 왕국들 뿐만 아니라 덴마크, 스웨덴, 잉글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스페인 등 당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전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약탈, 그리고 이로 인한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해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독일 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평균적으로 인구의 25%에서 4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쟁의 여파가 극심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인구의 75%가 줄어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 지역 사람들에게 이후 수백 년간 트라우마로 남을 이 30년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개신교 진영과 가톨릭 진영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 합의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는 루터가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이후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양쪽은 비록 서로를 종교 내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영주들은 가톨릭과 루터의 개신교 중 자신의 지역에서 믿을 종교를 알아서 정할 수 있었고,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역을 떠날 이주의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개신교와 가톨릭 양쪽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까지 동원하는 갈등을 겪은 끝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이후 각 지역의 영주들은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자신이 믿는 교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특히 개신교 진영 안에서 이런 경향이 눈에 띄었는데, 이는 특히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여러 개신교 교리 중 루터의 개신교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루터의 개신교를 믿는 영주들은 이미 종교개혁의 영향력에 노출된 자신의 지역에 루터의 개신교가 아니라 칼뱅의 개신교와 같은 다른 교리가 퍼질 경우 발생할 또 다른 2차적 혼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 맞서 루터의 개신교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싸웠던 이들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다른 개신교 교리가 퍼지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막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3의 교리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각 지역 내에서는 나름대로의 관료제와 중앙집권화가 시작되는데, 종교개혁은 이런 면에서 정치체제의 발전에도 영향을 끼친 셈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때의 갈등을 몸으로 직접 겪었던 이들이 사라지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비롯하여 가톨릭 진영 안에서도 이러한 합의의 정신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루돌프 2세는 1577년 빈에서 개신교 예배를 금지하고 개신교 교회와 학교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의회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에서 의도적으로 개신교 영주들을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으로도 다시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반종교개혁 정책의 위기감을 느낀 개신교 진영 영주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급기야 1608년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포테스탄티시 우니온, 개신교 동맹을 결성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루돌프 2세를 비롯한 가톨릭 진영에 맞서기 위해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와도 손을 잡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입장에서도 스페인과 신성 로마 제국에서 합스부르크가를 견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신교 진영 영주들이 개신교 동맹을 결성하며 반발할 기미를 노골적으로 보이자, 이번에는 반대로 가톨릭 진영에서 이듬해 카톨리실 리가, 가톨릭 연맹을 결성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을 때 이 갈등이 양 진영의 전면전, 즉 30년 전쟁으로 우리에게 알려질 전쟁으로 치닫는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참전한 1차 세계대전이 사라예보라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점점 확전되면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30년 전쟁 역시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시작을 알렸습니다. 30년 전쟁의 경우 이 지역은 신성 로마 제국 내의 보헤미아 왕국, 그리고 그 중에서도 프라하였습니다. 1612년부터 이 지역을 통치하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마티아스와 그의 사촌이면서 이후 황제가 될 페르디난트 2세는 루돌프 2세의 반종교개혁 정책을 더 강화했습니다. 개신교 교회를 폐쇄하고 개신교 예배 자체를 금지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보헤미아 왕국 의회 자체를 해체해버리고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분노한 이 지역 귀족들은 1618년 5월 23일 무장을 갖춘 채로 보헤미안 왕국의 수상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항의하는 과정에서 황제의 대리인 2명과 관리 1명을 건물 창 밖으로 던져버리는 일을 저지릅니다.
창 밖으로 던져진 이들은 비록 운이 좋게 목숨은 건졌지만 황제의 대리인을 상대로 한 이 행위는 곧바로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프라하의 귀족들은 황제와의 전쟁을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새로운 왕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앞서 언급된 개신교 동맹을 찾아가 그곳의 수장이었던 팔치 지역의 선제후 프리드리시 5세를 페르디난트 2세를 대신하여 새로운 왕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된 후 초기까지는 보헤미아 왕국 측이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일시적으로 빈을 포위하는 데까지 성공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개신교 진영 내에서도 보헤미아 왕국을 지원해야 할지 말지를 두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개신교 영주들은 프리드리시 5세를 지원했지만 많은 영주들은 황제의 전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왕을 선출한 것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사실 프리드리시 5세가 왕위에 오르라는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 이미 보헤미아 귀족들은 3명의 다른 후보들에게 왕위를 제안했다가 거절되었을 정도로 이들의 입지는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신성 로마 제국 측은 3만 명에 가까운 군대를 동원해서 프라하를 공격해서 1620년 11월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고 프리드리시 5세는 네덜란드로 피신했습니다. 이렇게 프라하 전투에서 보헤미아 왕국 측이 패배하고 왕으로 선출되었던 프리드리시 5세까지 도망갔지만 한번 시작된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앞서 언급된 것처럼 프리드리시 5세가 본래 오늘날 독일 서쪽쯤에 위치한 팔치 지역의 선제후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페르디난트 2세가 보헤미아 지역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 1세라는 인물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반란을 진압하고 프리드리시 5세를 몰아낼 경우 그가 이전에 통치하고 있던 팔치 지역을 막시밀리안 1세에게 보상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프리드리시 5세는 보헤미아 왕국과 프라하를 버리고 도망갔을 뿐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팔치 지역까지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프라하 지역에서 벌어진 창문 밖 투척 사건으로 인해 시작된 전쟁은 이제 오늘날의 독일 지역 한가운데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프리드리시 5세는 이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유럽 세력들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요청에 특히 관심을 보인 이가 있었으니 이는 바로 덴마크의 왕이었던 크리스티안 4세였습니다. 1596년 19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크리스티안 4세는 덴마크에 다양한 경제개혁 정책들을 도입한 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북독일 지역에 위치한 홀슈타인 지역의 영주이기도 했던 그는 한편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의 반종교 개혁 조치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고 프리드리시 5세를 지원하고 성공할 경우 얻을 영지들을 아들에게 나눠줄 생각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그는 1625년 4월 북독일 지역에서 영주들을 소집한 후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며 10,000명의 군대와 3,000필의 말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병력이 소집되자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는 기존의 말을 뒤집고 페르덴과 니엔부르크와 같은 인근 독일 지역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같은 개신교 진영 내에서도 반발을 불러왔고 다른 개신교 영주들은 그를 지원하기를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경제적으로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나친 관세를 도입했기 때문에 함부르크 같은 지역은 그를 아예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4세에게 있어서 본격적인 위기는 다른 이유 때문에 찾아옵니다. 바로 알브레트 폰 발렌슈타인이라는 장군이 신성 로마 제국 측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1583년 태어나 루터의 개신교를 믿는 지역에서 공부를 마친 이후 1607년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군대 생활을 시작한 인물이었습니다. 출세를 위해 2차례의 결혼을 한 이후 투기까지 성공적으로 해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진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1625년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자비로 군대를 편성해서 크리스티안 4세를 맡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페르디난트 2세 주위의 관료들은 이런 제안에 의구심을 드러냈지만 페르디난트 2세 본인은 독일 남쪽에서 스스로의 군대를 동원해서 크리스티안 4세와 싸우는 것보다는 북독일 지역에서 발렌슈타인이 알아서 싸우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크리스티안 4세가 북독일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과 거의 동시기인 1625년 6월 발렌슈타인은 페르디난트 2세와 계약을 맺고 24,000명의 군대를 동원하기 위한 정권을 위임받습니다. 이제 오늘날 독일의 한가운데 지역에는 북쪽 덴마크에서 내려오르는 군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편성된 수만 명 규모의 알아서 자급자족해야 하는 군대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1618년 5월 23일
보헤미아 왕국과 프라하 지역 귀족들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대리인 2명과 관리 1명을 건물 창 밖으로 던져버리는 이른바 프라하 창문밖 투척 사건이 벌어집니다. 쉽게 상상할 수 없는 황제에 대한 이런 전면적인 도전은 이미 16세기 말부터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이 개신교 진영을 억압하는 반종교 개혁 정책들을 도입하면서 불만이 쌓여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이미 1608년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루터의 개신교를 따르는 영주들은 독자적인 포테스탄티시 우니온, 개신교 동맹을 결성한 상태였고, 이에 맞서 가톨릭 진영도 가톨리실 리가, 가톨릭 연맹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프라하에서의 사건은 너무나 분명한 황제에 대한 도전이었기에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헤미아 왕국의 반란이 약 1년 반 만에 신성 로마 제국의 승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의 반란이 오늘날의 독일 지역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왕국이 참전하는 전쟁으로 발전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헤미아 왕국의 귀족들은 반란을 일으키면서 오늘날 독일 중서부에 위치한 팔치 지역의 선제후 프리드리시 5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페르디난트 2세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 1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들을 진압하게 되면 막시밀리안 1세에게 프리드리시 5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팔찌 지역을 보상으로 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헤미아 왕국에서 프리드리시 5세가 패배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전쟁은 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중서부의 팔찌 지역을 둘러싸고 새로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보헤미아 지역에서 패배한 프리드리시 5세는 네덜란드로 피신을 간 이후에도 팔치 지역이라도 지키기 위해 다른 개신교 진영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중 덴마크의 왕 크리스티안 4세가 이런 요청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애초에 프리드리시 5세를 도와준다는 명분 하에 북독일 지역을 직접 점령할 야심을 품고 있었고, 실제로 1625년 개신교 진영의 영주들로부터 수비를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로 병력을 지원받은 후 자신의 말을 뒤집고 인근 북독일 지역을 직접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영주들 사이에서 불만을 사게 되었습니다. 한편 크리스티안 4세가 이렇게 북독일 지역에서 활개를 치기 시작한 것과 거의 동시에 남쪽 지역에서는 알브레트 폰 발렌슈타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1583년에 태어난 그는 애초에 루터의 개신교를 믿는 지역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후 1607년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시작했고, 출세를 위해 2차례의 결혼을 한 이후 투기까지 성공해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인물이었습니다. 1625년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자비로 군대를 편성해서 크리스티안 4세를 막아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황제 주위의 관료들은 발렌슈타인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자신이 직접 군대를 동원해서 크리스티안 4세를 막는 것보다는 발렌슈타인으로 하여금 알아서 싸우게 하는 것이 이득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같은 해 6월 발렌슈타인과 페르디난트 2세는 계약을 맺고 발렌슈타인은 24,000명의 군대를 동원하기 위한 정권을 위임받습니다. 이렇게 1620년대 중반 오늘날의 독일 지역에는 북쪽으로는 덴마크에서 내려오는 크리스티안 4세의 군대,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군대를 막기 위해 발렌슈타인의 자비로 편성된 군대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이러한 군사적 대결은 곧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발렌슈타인의 군대가 머물게 된 지역의 경우 특히 심했습니다. 발렌슈타인의 경우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상당 부분 스스로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발렌슈타인은 초기까지만 해도 자신의 군인들이 일반인들을 멋대로 약탈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는 대신 자신이 머물게 된 지역에서 일정 비용을 공식적으로 직접 제공받았고, 이를 다시 자신의 군인들에게 나눠주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군인들이 자신의 명령에 따라 직접 일반인들을 약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렌슈타인은 다른 지역의 용병이 받는 금액의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금액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발렌슈타인의 밑에 있는 군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굳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약탈을 자행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발렌슈타인의 전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농촌이 피폐화되자 농민들은 정해놓았던 금액을 바칠 수 없게 되었고, 그러자 발렌슈타인 역시 군인들에게 약속했던 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군인들은 농민들을 무자비하게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쟁이 끝날 시점에 오늘날 독일 지역의 전체 인구가 전쟁 이전에 비해서 25%에서 40% 사이가 줄어든 데에는 이렇듯 군대에 의한 약탈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된 전쟁에서 덴마크의 왕 크리스티안 4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듬해인 1626년 8월에 패배하게 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초기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전쟁을 벌인다는 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줬고, 이 때문에 같은 개신교 진영의 영주들이 그를 지원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발렌슈타인의 군대와 기존 가톨릭 연맹의 군대는 비교적 쉽게 크리스티안 4세와 그를 따르는 영주들을 물리쳤고 1627년 여름 무렵에는 배가 모자라서 점령하지 못한 덴마크 지역을 제외하고 북독일 지역 대부분을 다시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신교 진영의 영주들이 크리스티안 4세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에 따라 크리스티안 4세가 패배하면서 이미 10년가량 지속된 전쟁은 드디어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1629년 페르디난트 2세는 레스티투티온스 에딕트, 복구령 정도라 부를 수 있는 칙령을 내립니다. 놀랍게도 이 칙령을 통해서 페르디난트 2세는 무려 1552년 이후, 그러니까 대략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이후 개신교 영주들이 새로 획득한 교회와 관련된 재산을 모두 가톨릭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이후 루터의 개신교가 급속도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 조치가 관철될 경우 대주교구 2개, 주교구 7개, 그리고 수도원 500개가 넘게 소유권이 바뀔 정도로 이 칙령의 내용은 극단적이었고 개신교 지도자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1552년 이후 새로 교회 재산을 획득한 가톨릭 제후들도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페르디난트 2세 주변의 가톨릭 영주들 중에서도 이 칙령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을 정도로 이 칙령은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역으로 페르디난트 2세의 입장에서는 이 조치가 성공할 경우 종교적 권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개신교와 가톨릭 진영을 막론하고 영주들을 상대로 확실하게 황제의 권한을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요인에서 칙령의 동기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페르디난트 2세가 이러한 칙령을 내릴 이유가 단순히 그가 개인적으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영주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동기 때문이었는지 확실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칙령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페르디난트 2세의 판단이 오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페르디난트 2세는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구령을 고집했고 이는 크리스티안 4세가 군대를 일으켰을 때와는 달리 개신교 진영이 강하게 단결해서 저항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렌슈타인의 군대가 일으키는 말썽에 대한 원망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인츠의 선제원은 공개적으로 발렌슈타인을 면직해야 한다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크리스티안 4세의 패배 이후 비교적 조용하게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던 기회를 놓쳐버린 페르디난트 2세에게는 곧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4세가 패배한 이후 북유럽 지역과 개신교 진영 내에서 크리스티안 4세를 대신해서 영향력이 강해진 스웨덴의 왕 구스타프 2세 아돌프가 개신교 진영의 영주들에게 동맹을 제안한 것입니다. 크리스티안 4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신교 진영의 영주들은 구스타프 2세를 못 믿어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구스타프 2세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독일 지역에 개입하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구령 때문에 크리스티안 4세의 경우와는 달리 개신교 진영 영주들은 이번에는 페르디난트 2세에게 강한 저항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구스타프 2세 역시 개신교 진영 영주들의 이런 동기를 잘 알고 이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앞서 설명된 것처럼 페르디난트 2세의 복구령은 한편으로는 개신교에 대한 억압, 다른 한편으로는 영주들에 대한 황제의 권한 관철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개신교 영주의 경우 양 측면 모두에서 자신을 억압하는 조치로 느껴졌습니다. 구스타프 2세는 이를 노리고 자신이 Das allgemeine evangelische Wesen 그리고 Die politische Freiheit, 즉 보편적인 개신교의 본질과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크리스티안 4세의 경우와는 달리 명분을 확실하게 세운 것입니다. 결국 구스타프 2세는 개신교 영주들과 손을 잡고 1630년 7월 1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독일 북쪽의 우세돔이라는 곳에 상륙합니다. 게다가 그는 개신교 진영 영주들의 지원뿐만 아니라 가톨릭 진영에 속하기는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을 견제하고 싶었던 프랑스로부터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30년 전쟁이 단순히 종교로 인한 전쟁이 아니라 경제적 이권, 황제와 지역 영주 간의 갈등, 그리고 북유럽과 중부 유럽의 패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복잡하게 개입된 전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남쪽으로 진군한 구스타프 2세의 군대는 개신교 진영 영주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점점 규모가 커져 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듬해 9월 라이프치히 인근에서 벌어진 결정적인 전투에서 그의 군대는 가톨릭 연맹의 군대를 무찔렀고 이를 계기로 급기야 오늘날의 독일 지역 중 절반 정도를 통제하에 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크리스티안 4세를 물리친 이후 안정적으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버린 페르디난트 2세에게는 이제 마지막 희망인 발렌슈타인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결국 페르디난트 2세는 발렌슈타인을 무제한의 권력을 가진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1630년대 중반, 오늘날의 독일 지역은 1618년에 종교적인 갈등으로 시작된 30년 전쟁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가톨릭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싶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페르디난트 2세가,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개혁 이후 떠오른 개신교 진영을 대변하면서 지방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영주들이 이미 10년이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개신교 영주들을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미 덴마크의 왕 크리스티안 4세가 1620년대에 독일 땅을 공격했었고, 1630년에는 덴마크에 이어 스웨덴의 왕 구스타프 2세까지 독일 땅에 상륙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스스로는 가톨릭 진영에 속하면서도 신성 로마 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스웨덴과 개신교 영주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쟁은 종교적 갈등으로 촉발되긴 했지만 종교를 뛰어넘어 신성 로마 제국 내의 정치 구조와 당시 유럽의 국제관계가 뒤얽혀 벌어진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1631년 9월, 구스타프 2세는 가톨릭 진영의 군대를 상대로 라이프치히 인근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그는 오늘날 독일 지역의 절반 정도를 통제하에 두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사태가 안 좋게 돌아가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발렌슈타인을 무제한의 권력을 지닌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발렌슈타인은 몇 년 전 덴마크가 신성 로마 제국을 공격했을 때 페르디난트 2세에게 자비로 군대를 모아서 덴마크를 막겠다며 이를 허락해달라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632년 11월 16일, 양쪽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치열했던 전투를 벌입니다. 하루 종일 치러진 전투에서 양쪽은 각각 10,000명가량의 병력을 잃었고, 마지막에는 발렌슈타인이 후퇴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스웨덴 측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투 도중 구스타프 2세가 사망했기 때문에 스웨덴에게도 이는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투가 어느 한쪽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해인 1633년에는 양쪽 모두 전면전을 회피했습니다. 게다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임을 직감한 발렌슈타인은 자신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페르디난트 2세의 뜻을 거스르고 임의로 스웨덴 측과 휴전을 위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벌인 이런 모험수는 한편으로는 출신 성분으로 인해 가톨릭 영주들과 사이가 안 좋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인들이 벌이는 약탈 때문에 일반 농민들 사이에서도 악평이 잦아있던 발렌슈타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발렌슈타인의 협상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여긴 페르디난트 2세는 결국 1634년 2월 그를 반란 모의 혐의로 체포하고 곧 죽입니다. 페르디난트 2세는 이어서 자신이 사망한 이후 페르디난트 3세로 황제로 즉위할 자신의 아들에게 총사령관의 임무를 맡기고, 신성 로마 제국 측은 레겐스부르크를 비롯해서 스웨덴에게 빼앗겼던 많은 도시들을 되찾아오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합니다. 스웨덴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개신교 진영의 영주들은 따로 페르디난트 2세와 협상을 벌이고, 이들은 1635년 프라하에서 합의에 도달합니다. 개신교 영주들이 스웨덴 군대를 지원해주는 것을 중지하는 대가로 페르디난트 2세는 자신이 개신교 영주들에게 강요하고자 했던 복구령의 시행을 40년간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복구령은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1552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페르디난트 2세의 칙령으로서, 이 조치가 실행되면 1552년 이후 재산이 많이 늘어난 개신교 영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예정이었습니다. 때문에 개신교 영주들은 1629년 이 칙령이 발표된 이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단결된 모습으로 페르디난트 2세에게 저항했습니다. 구스타프 2세가 전쟁에 참전한 것 자체가 복구령으로부터 개신교 진영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에 입학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복구령의 시행을 40년간 유예해주는 대신 개신교 영주들은 스웨덴 군대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개신교 영주들이 스웨덴에게 등을 돌리면서 이제 전쟁은 신성 로마 제국과 페르디난트 2세의 승리로 드디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페르디난트 2세가 승리하고 그 결과 보다 중앙 집권화된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 없었던 국가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여태까지 재정적으로만 스웨덴을 지원하면서 간접적으로 전쟁에 참가했던 프랑스는 스웨덴이 패배할 위기에 처하자 공식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합니다. 결국 드디어 끝나는가 싶었던 전쟁은 오늘날의 독일 북쪽 지역에는 스웨덴 군대, 남서쪽 지역에는 프랑스 군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또다시 고착 상태에 빠집니다. 이렇게 고착 상태에 빠진 전쟁에서는 어느 한쪽도 승기를 확실하게 잡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전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당시의 일반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농민들이 무겁게 짊어져야 했습니다.
1630년대 후반,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신성 로마 제국을 방문한 잉글랜드 대표단의 기록에는 마인츠에서 프랑크푸르트 사이에 이르는 지역의 인구가 완전히 사라졌고 이곳 인근의 한 마을은 2년 동안 18번 약탈을 당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게다가 많게는 수만 명의 병력이 한 지역에 밀집해 지내면서 각종 전염병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30년 전쟁이 끝날 무렵 오늘날의 독일 지역에서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전체 인구의 30에서 40% 사이가 줄어든 것은 이처럼 전투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약탈과 병으로 인해 생활 조건이 열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전이 없던 전쟁은 1637년 페르디난트 2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이 페르디난트 3세로 즉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발렌슈타인에 이어서 총사령관으로 직접 전쟁을 이끌었던 페르디난트 3세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1640년 그는 레겐스부르크에서 제국의회를 소집하고 종전을 위해 신성 로마 제국의 영주들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30년 전쟁이 진행되면서 단순히 지방의 영주들뿐만 아니라 스웨덴과 프랑스와 같은 외국들도 참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협상 과정에는 스웨덴과 프랑스를 포함해서 총 16개의 유럽 국가들이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스웨덴을 필두로 하는 이들은 신성 로마 제국이 약화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일부러 페르디난트 3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혹한 조건을 내세우며 전쟁을 몇 년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스웨덴 국내에서도 점점 심해지는 전쟁 부담 때문에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했던 재상 리슐리에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습니다. 스웨덴 역시 한 관료가 우리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 라고 기록할 만큼 전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결국 전쟁의 마지막 국면에는 모두가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면서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치기 위해 계속 전투를 이어나가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페르디난트 3세의 주도로 시작된 평화협상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성 로마 제국의 영주들 뿐만 아니라 당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외교관계에 익숙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장 황제와 왕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작과 백작을 비롯하여 각종 영주들 간의 서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두고도 오랜 논쟁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이런 지배자들 간의 만남이 아니라 그 대리인끼리의 만남이라면 아니면 당시 막 탄생한 네덜란드와 같은 공화국의 대표단과 영주들 혹은 왕 간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랜 논쟁 끝에 모든 왕은 마예스텟, 전하로, 그리고 대표단은 모두 엑셀렌스, 각하로 호칭이 통일되었고 모든 주권 국가들은 정부 형태나 실질적인 국력과는 상관없이 형식적으로는 동등하게 다뤄진다는 원칙이 관철되었습니다.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유럽 외교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기나긴 준비 과정을 거쳐 1648년 여러 차례의 합의 끝에 탄생한 베스트팔렌 조약은 1555년의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것이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는 가톨릭에 이어 루터의 개신교만이 동등하게 인정받았지만 이제 츠윙글리나 칼뱅의 개신교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각 지역의 영주가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가톨릭과 루터의 개신교 중 어느 것을 따를지 결정할 수 있었지만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는 영주의 뜻과 상관없이 각 개인이 알아서 자신이 믿을 교리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교리를 믿는지의 여부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도 동의에 이르렀습니다. 30년 전쟁이 발발하기 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비롯한 가톨릭 진영은 주요 정치기관에서 개신교 영주들을 배제했었는데 이제 중요한 사항을 다룰 때는 논의 과정에서 동등하게 인원수를 배분해야 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도 베스트팔렌 조약은 중요한 영향들을 남겼습니다. 협상에 있어서 지방의 영주들과 스웨덴 그리고 프랑스 대표단이 황제에 맞서 연합을 한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페르디난트 3세는 상당 부분 양보를 해야 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스위스와 북이탈리아 지역에서 여러 도시들이 독립하는 것을 인정해야 했고 북쪽에서는 스웨덴에게, 서쪽에서는 프랑스에게 일부 기존 영토의 지배권을 인정해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신성 로마 제국 내의 영주들이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황제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상당 부분의 독립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황제는 영주들이 각자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문제인지 세속적인 문제인지에 상관없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 라는 조건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신성 로마 제국을 보다 중앙 집권화된 구조로 개편하려고 한 페르디난트 2세의 노력은 실패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통일된 독일 민족국가가 탄생하는 것을 상당 시간 동안 방해하게 되고, 훗날 독일 민족주의자들과 학자들 중 일부가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을 독일인들에게 있어서의 민족적 불행으로 부르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독일에서 반프랑스 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해 일부러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19세기가 되고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나서야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당대의 오늘날의 독일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은 평화라는 것을 한 번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고 개념으로만 이해한 상태였고, 이들에게 베스트팔렌 조약은 살아남을 기회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이후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에서 매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